안녕하세요, 여러분. 동양미술사 제13주차 강의입니다. 이번 주는 명대의 미술이고요. 이번 주 수업은 1차시, 2차시, 3차시로 나누어져서요. 제1차시에서는 역사적 개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 확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차시에서는 명대의 회화, 그 다음에 제3차시에서는 금속 및 도자기, 불교미술 등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중요한 고고학적 유적으로는 오늘 이제 보게 되는 명정릉 유적이 이제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3차시에서 볼 양장왕묘라고 하는 그 황실 무덤이 이제 나온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유적 정도가 이제 고고학적 유적이 되겠고요. 다른 내용들은 이제 주로 회화와 도자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제1차 시에서는 먼저 이제 명나라의 건국과 이제 초기 수도, 그 다음에 이제 황실의 무덤 구조,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예정인데요. 먼저 명나라 태조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왼쪽에 보시고 있는 그림이 명나라 태조 홍무제의 초상화입니다. 이 명태조의 경우에는 이제 명대부터 보면 사람 이름들이 비슷비슷한데 굉장히 많이 나와요. 황제도 그냥 옛날처럼 뭐 간단하게 어느 태조 뭐 이런 성조 뭐 이렇게만 나오면 참 좋은데 이름이 후대에 바뀌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나라 때 연호라는 걸 쓰잖아요. 그때 이제 홍무라고 하는 연호를 처음 써서 홍무제라고 이제 많이 부르는데 이 연호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다르기도 하고 한 황제가 또 이 연호를 몇 개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요. 이제 이름들이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나라 태조의 이름은 주원장이죠. 주씨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호주 종리현 남쪽에서 강남 지역에서 출생을 했고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던 평민 집안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승려를 하다가 이제 1351년에 홍건적으로 이제 있었던 홍건적 아래 이제 곽자응이라는 사람 안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곽자응의 수양딸하고 결혼을 하면서 이 곽자응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반군의 지도자가 돼서 원나라 정부하고 계속 싸우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곽자응이 죽고 난 다음에 1356년에 드디어 이제 남경을 함락시켜서 남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1464년에 남경에서 이제 무왕으로 맨 처음에 즉위를 했다가 1368년에 명을 건국하고 황제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해 이제 북경으로 입성을 하고 원나라는 이제 중국에서 쫓겨나서 이제 북쪽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죠. 주원장의 이제 반군 세력은 내내 멸몽흥한 몽골을 몰아내고 한을 다시 흥성시킨다는 구호로 이제 이루어졌고요. 결국 이제 1368년에 이제 북경으로 들어가서 원나라 황실을 쫓아내면서 이제 중국의 새로운 새로운 이제 왕조를 건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의 건국은 1368년 황제 즉위할 때부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사람이 이제 대명률이라고 하는 법전을 새로 발표를 하고요. 이제 굉장히 강력한 정치를 했습니다. 이 명나라 태조 때는 수도가 처음에 강소성 남경에 있었고요. 이 남경은 이전에 육조 시대 때도 있었긴 하지만 통일왕조의 첫 수도로서 이제부터 기능을 잠깐 하게 되는데, 이 명태조의 원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사람은 일찍 죽어서 이제 두 번째 황제가 되는 사람은 태조가 죽고 난 다음에 태조의 손자였던 건문제가 이제 1398년에 이 사람 죽고 난 1398년에 2세인 건문제라는 사람이 이제 즉위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건문제는 손자라 그랬잖아요. 이 건문제의 아버지가 이제 태자 때 일찍 죽어서 그 사람의 무덤이 현재 태조의 능 옆에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이 건문제의 삼촌이 되는 사람이 이제 유명한 성조 영락제예요. 이 성조 영락제가 결국 나중에 이 자기 조카를 몰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1402년에 다시 3대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왜 우리나라에 보면은 조선시대 때도 보면은
아니 조카를 몰아내고서는 이제 황제 왕이 됐던 사람이 하나 있죠. 그 태조가 되는데 태종이 되죠. 태종, 조선 태종. 이 조선 태종과 마찬가지로 3대 왕이었던 명나라의 성조 영락제도 자기의 조카를 몰아내고 이제 1402년에 3대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 명나라의 수도가 이제 북경으로 옮겨지는 것은 바로 그 3대 황제 영락제 때의 이야기예요. 영락제는 이제 뭐 가장 강력한 그 황제 중에 하나였다고 알려져 있고요. 굉장히 이렇게 그 정복이나 뭐 이렇게 그 국력의 확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힘을 많이 썼던 황제 중에 하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하튼 이 홍무제가 이제 그 명나라를 건국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이제 그 남경이 수도였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먼저 태조와 관련된 남경의 수도가 어떻게 생겼었는지 그 유적들 잠깐 보시고요. 이 명나라 태조 홍무제의 경우에는 죽고 난 다음에 1398년에 죽고 난 다음에 바로 남경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남경 그 시가지 한쪽에 가면은 자금산과 종산이 있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 자금산 종산 있는 데 일대에 그 명효릉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이 효릉에 이제 묻혔습니다. 이 명효릉은 남경에 있는 명효릉은 그 태조의 능이면서 동시에 이제 나중에 명나라 이제 황제들의 능묘 제도에 있어서 제일 이제 기본적인 형식을 보여주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명효릉하고 그다음에 이따가 보실 그 명정릉을 비롯한 명13릉 일대는 모두 다 그 세계문화유산으로 현재 등재가 된 상태입니다. 이 황제들의 초상화는 송대나 원대 황제 초상화도 현재 대만 고궁박물관에 다 있다랬는데요. 명태조와 그 다음에 이제 후비들의 그 초상화들도 역시 황실 화가들이 이제 그려서요. 그 현재 대만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 예들이 많습니다. 왼쪽에 있는 걸 보시면은 태조 황색의 옷을 입고 이제 검은색 그 사모관을 쓴 그 명태조 모습이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띠를 이렇게 두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흉배의 형태가 이제 나타나는 게 특징이죠. 이전에 이제 그 원대의 그 황제 초상하고 비교하면 복식이 이제 다시 한족의 그 한나라 한자 쓰는 거잖아요. 이 한족의 복식으로 돌아온 게 이제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14세기 남경의 지도입니다. 이 남경, 강소성 남경의 그 명고궁은 그 1366년 주원장이 이제 처음 세웠다고 알려져 있고요. 1367년에 이제 완성이 돼서 그 여기서 이제 1368년에 그 주원장이 명나라의 황제로 이제 건국을 해서 명나라의 수도가 되는 곳입니다. 이 남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뭐 엄청나게 큰 데긴 한데 요 동북쪽 지역으로 이제 종산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 종산 밑에 보면은 효릉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태조의 그 명태조의 그 무덤이 되는 황릉이 되는 곳이 여기 효릉이라고 하는 데고요. 요 종산 밑쪽으로 여기 보시면 현모라고 하는 그 호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해자처럼 돌아가는 물길이 이쪽으로 돌아가서 이쪽 그 사자산 있는데 저 위쪽으로 여기서 보이진 않지만 이 위쪽으로 양자강이 이제 흘러갑니다. 그래서 양자강의 물길을 빼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가지고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명대의 능은 명대의 그 남경은 성곽 자체가 사자산을 둘러싸고 그 다음에 현무호와 그 다음에 종산 일대를 지나서 요 해자 비슷한 강물을 따라 가지고 이제 그 물길을 따라 가지고 이제 성곽이 지어진 게 특징이고요. 이 종산과 현무를 그 아래에 두고 이제 위에다 두고 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성 지역은 여기 오문과 그 다음에 이제 승천문 그 다음에 홍무문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요 일대가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고궁 유적이 조금 남아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명대 이 성곽도 현재 좀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문 바깥으로 강 건너에 여기 이제 그 대보은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남조의 양나라 때 장간사라고 불린 절이 바로 요 대보은사예요. 같은 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초기에 이제 그
그 사자를 보내면 여기 가서 남경으로 가서 이 남경을 이제 그려온 그림 같은 것들도 조선시대 그림으로 남아있는 게 있고요. 물론 명대 그림들도 여러 개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구글에서 요즘 지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역시 양자강이 보이고요. 여기 이제 양자강으로 이어지는 지류가 이제 있는데 이 지류를 따라서 아까 성이 있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아직도 현무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아까 종산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종산 밑에 여기 봉우리 하나 더 있는 게 자금산이라고 불러서 이 자금산 아래에 효릉이 있고요. 샤오링이라고 돼 있죠. 효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고궁유적은 여기 일대가 명고궁유적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가시면은 여기 남경 시박물관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남경 박물원이 있는데 남경 박물원은 요 근처 어디 있었던 것 같아요. 근처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남경 박물원이 있고 남경은 지금 뭐 너무너무 거대한 도시입니다. 여기 시내에서 이제 여기 갈래도 되게 멀고요. 효릉은 뭐 효릉 자체가 너무너무 커서 답사를 가시면 굉장히 많이 힘들죠. 일단 이제 힘들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는 어디까지 이제 언제까지 1300 아까 66년에 주원장이 처음 세우기 시작해서 1368년에 명나라 건국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02년에 아까 건문제가 이제 즉위하고 난 다음에 삼촌이었던 그 당시에 연왕이라는 사람이 이 남경으로 들어와서 남경을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카를 몰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황제로 자기가 즉위를 하게 되는데 3대 황제로 즉위를 하게 되죠. 이 3대 황제로 즉위한 사람이 이제 성조 영락제라고 부르는 사람이고요. 이 성조 영락제가 원래 있었던 기반이 이제 연나라의 땅이라고 하는 북경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1421년에 결국 자기가 이제 원래 세력을 키웠던 땅인 북경으로 천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원래 이제 원나라의 수도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북경 천도를 하는 게 1421년이 돼가지고 1368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1421년까지 이제 북경으로 이제 됐고요. 사실 1402년에 이 영락제가 들어와서 자기 조카를 몰아냈던 그때 대부분 많이 불탔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유적이 이렇게 많이 잘 남아있다고 보기는 힘든 편이고요. 목조 건축은 대부분 다 불났고 이제 돌을 사용했었던 석조 유물들이 일부 남아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남경의 이제 명대 고궁 유적을 보시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 오문 정도만 남아 있고요. 중축으로 이렇게 뻗어가면서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문에서 좀 들어가시면 이쪽에 봉천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봉천문 유지 근처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시의 건물 기초로 사용했었던 석조 부재들이 이제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진열이 되어 있다기보다 이제 공원에 이제 늘어서 있는 거죠. 그래서 명대 초기에 14세기 말에 이제 세워졌던 이 명대 건축을 이해하거나 석조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건물은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고요. 대부분 다 불에 타서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황제를 지냈던 사람은 명나라에서 3명의 황제뿐이죠. 그나마도 이제 3번째 황제인 성조 영락제의 경우에는 1421년에 이제 북경으로 이제 천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좀 짧은 기간 동안 명나라의 수도로 있었던 데가 남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명고궁 내의 유적이 뭐 별로 남아있지 않은 거에 비해서 명태조의 효릉은 상당히 잘 남아있는 편입니다. 이 명효릉은 현재 지금 이 효릉과 그 옆에 있는 동릉,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명의 가신들의 묘가 주위에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 효릉과 동릉을 비롯해서 이제 가신들의 묘 일부가 이제 세계유산으로 2003년에 등록이 됐습니다. 이 효릉은 이제 명태조와 그 태조의 부인인 마황후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이었는데요. 이 무덤은 1381년부터 착공에 들어갔고 이 1381년에 착공 들어가서 그 약 30여 년간 계속 건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착공하고 그 이듬해인 1382년에 이 홍무제의 부인이었던 마황우가 이제 병으로 죽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마황우가 먼저 이 효릉에 묻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홍무제가 이제 1398년에 뒤늦게 죽고 난 다음에 그 여기에 같이 합장을 해서 현재 이 홍무제 태조하고 그다음에 태조의 부인 마황우 두 명의 이제 무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여기 보면은 강무제를 비롯해 강무제, 구성, 옥양, 뭐 오정 해가지고 이 당시 이제 유명한 호해 뭐 해가지고 유명한 그 태조의 가신들의 묘가 이 근처에 같이 있고요. 여기 옆에 있는 효릉 옆에 있는 이 동릉이라고 하는 데는 어디냐 하면 아까 제2대 황제가 되는 건문제는 1377년에 이제 태어난 그 태조의 손자입니다. 태조의 큰아들은 이제 그 의문태자라고 하는 이 동릉의 주인인데요. 이 사람이 그 의문태자가 아주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 황제에 당연히 못 올랐고 그 아들의 무덤을 이제 먼저 동릉을 이제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죠. 이 그 동릉 같은 경우에 동릉에 이제 묻혀진 이제 그러니까 태조의 아들이 되고요. 이 태조와 마황우라고 한 두 명이 여기 묻혀 있는데 동릉 그 아들 무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동릉의 의문태자의 아들이었던 2대 황제 그 건문제라고 하는 사람은 해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건문제 해종이라고 하는데 이 해종은 이 손자죠. 여기 태조의 손자가 되는데요. 이 사람 1377년에 태어나서 이제 1398년에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주 젊어서 황제가 됐는데 이제 1402년에 이제 이 누구냐 삼촌이 와가지고서는 이제 쫓아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없어져요. 그래서 이 건문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디서 죽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뭐 스님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도망을 갔다는 학설도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명동릉, 명효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태조의 능이고 태조의 아들 능이고 건문제 능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성조 영락제의 경우에는 그 1421년에 아까 천도한다 그랬잖아요. 북경으로 천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북경 근처에 있는 곳에 북경 근처에 이제 능을 만들어서 거기가 이제 유명한 명13릉이라고 해서 13명의 황제가 그 태종 또는 이제 그 영락제 능 근처에 이제 묻혀 있습니다. 이따가 보실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 명효릉은요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제 가서 보시면 진짜 큰데요. 이 명효릉은 2003년에 세계유산으로 이제 등재가 돼 있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1381년에 이제 새로 착공하기 시작을 해서요. 1382년에는 마황우가 여기 묻혔고 1383년에 이제 1차 완성이 됐고요. 최종적으로 완성이 된 거는 1405년에 완전히 완성이 됐었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 이제 그 명대 이제 남경의 도성에서 이제 쭉 올라오게 되면 그 북쪽으로 이제 산 있는 데에서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가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여기 대금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신도로 들어가는 요 입구까지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고 이 신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이제 신도 끝 망주성 나오는 데까지가 끝이 되는데 이 신도의 길이가 2,400m 2km에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또다시 이제 석인 석수 지나서 금문교 지나서 무문방이라고 하는 무문방 문이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2.7km 정도 2.4km인가 봐요. 2.4km. 그래서 산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디귿자로 꺾어져서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동물이 24마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치가 돼 있어서 이 신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동물 24마리가 일단 좀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망주석 있는 데 가게 되면 망주석부터 시작을 해서 석인들이 그다음에 나와요. 동물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석인이 나오는데 동물의 경우에는 그 무신이 두 쌍, 두 쌍이면 넷이죠. 그 다음에 문신이 두 쌍 해가지고 8명이 이제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다리 하나 건넌 다음에 이 엄청난 길을 통과해 보면 지금 보는 것처럼 무문방문이라고 하는 문이 이제 나오고 무문방문 여기 없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참 뭐 올라가서 맨 위에 지금 보는 데가 이제 그 건물이 있는 여기가 지금 오른쪽에 보이고 있는 데고요. 여기 뒤에 산이 보정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지궁이 이 안에 있다 그랬는데 아직 명효릉은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길이가 뭐 2km가 훨씬 넘어요. 2km 훨씬 넘어서 한 3km 가까이 되는 것 같고요. 그냥 한없이 올라가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한없이 올라가야 되는데 정말 너무너무너무 뭐 가는 것 자체가 힘들긴 합니다. 지금은 여기가 전부 다 이렇게 공원화가 돼 있어서요. 신도 길이 지금 보는 것처럼 이 석수들 옆으로 전부 다 이렇게 보도블럭도 깔아놓고 나무도 해놨는데요. 옛날에는 이런 상태가 아니었다고 해요.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이제 옛날 사진이죠. 여기 코끼리가 이제 보이고 있는데 여기 24마리의 동물이 있었다 그랬는데요. 이 석상은 맨 처음에 이제 사자부터 시작을 해서 사자, 해표, 낙타, 코끼리, 기린, 말 해가지고 6종류의 동물이 한 쌍은 서 있고 여기도 지금 보시면 코끼리가 한 쌍은 서 있고 한 쌍은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쌍이 앉아 있고 한 쌍은 서 있고 하면서 이제 가면서 계속 쭉 있는데요. 이게 옛날에는 다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형태로 꼭 그 공원으로 이제 바뀌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종류의 동물이 그 두 쌍씩 그 자세를 달리 해가지고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24마리가 되는 거예요. 전체 24마리가 되고 동물의 종류는 사자, 그 다음에 이제 해표, 낙타, 지금 보시고 있는 코끼리, 그 다음에 이제 기린, 말 이렇게 해서 6종류의 동물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동물들은 일단 명대 초기에 조각을 보여주는 황실 조각을 보여주는 황실 능묘 조각을 대표하는 예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앉아있는 낙타상을 보고 있죠. 낙타 들어가는 게 굉장히 특이한데요. 이전에는 낙타가 별로 나오지 않는데 이제 여기 낙타가 들어가 있는 거랑 해표라고 하는 것도 사실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명대에. 석상으로 나오는 말은 뭐 워낙 많이 나오니까 말 조각이 지금 보면 키가 약간 작고요. 그다음에 조각이 완전히 여기가 다 뚫려 있는 상태는 아닌데 제법 나름대로 이제 뭐 털 조각을 한다든지 얼굴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사실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 하여튼 돌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각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좀 찬찬하게 되게 잘 표현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명대 조각 양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로서 이제 이 효릉 조각들을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올라가다 보면 말 있는 데가 이제 끝이 돼서요. 말 있는 데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거기 이제 망주석이라고 해서 기둥이 두 개가 있고요. 그 기둥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인석이 두 쌍, 문인석이 두 쌍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건 둘 다 무인석입니다. 무인석. 이 무인석은 뭐 말할 무인석 장군의 모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있는 형태들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조각이 상당히 일단은 규모가 크다는 건 금방 아시겠죠? 규모가 크다는 건 금방 아실 거고 조각도 생각보다 굉장히 정교한 부분이 많습니다. 얼굴은 약간 둔해 보이긴 하지만 네, 지금 칼을 차고 손에 곤봉 들고 있는 사람이 무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그 갑옷을 입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은 포를 입었고 그 다음에 호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 사람이 문인이에요. 그래서 이 무인석이 각각 두 쌍씩 마주보고 있는데 얼굴은 조금씩 다르고요. 옷도 비슷한데 약간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조각이 굉장히 세밀한 편이고요.
네, 좀 전에 보신 무인석의 이 옷 부분을 보시면 여기 모란당초문 표현을 해가지고서는 그 장식을 하고 있는 당초문 표현 같은 것들이 섬세히 남아 있고요. 여기 옷 같은 데 보면은 이 구슬 장식이라든지 칼 조각 장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섬세하게, 여긴 보면은 옷깃이 이렇게 있으면 옷깃 이렇게 나와서 접힌 거 있죠. 그런 것들 다 표현이 돼 있어서 조각이 많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보면 허리띠 같은 경우에도 이 허리띠 과대에 이제 표현한 이런 장식들까지 굉장히 이렇게 잘 표현을 해 놓은 편이, 자세히 이제 표현을 해놔서 상당히 수준 높은 조각 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는 것은 문인석의 뒷부분인데, 이 문인석 같은 경우에도 옷 뒤에 보면은 그냥 지나가면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모자에도 문양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여기 옷 부분에도 보면은 홀을 찼다든지, 뭐 옷에 문양이 있다든지, 뭐 벽을 이제 그 옥장식 벽을 하고 있고 띠고리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세부에 표현이 잘 돼 있어서 생각보다 조각이 굉장히 정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적인 양상을, 왜냐하면 이제 그 기록에 나오는 복식의 품기에 따라서 이게 표현을 해놨는데, 그런 것들을 상당히 잘 표현을 해놔서 이 명대 복식 연구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네, 문인석과 무인석을 지나서 다리를 건너서 한참 올라가면 멀리 이 무문방문이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나고 나면 향전이 있고, 향전을 지나서 또 한참 올라가면 명루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보다시피 이렇게 뭐 한없이 한없이 이제 걸어가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중간에 있는 건물들은 다 건너뛰고 명루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이제 명루의 전경이고요. 뭐 이 명루 뒤쪽에 이제 산이 있는데, 그 산 밑에 보성이라고 하는 그 즉 지궁, 뭐 황실의 쥐궁이 있다고 하고요. 이 명루 위에는 지금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문 안으로 들어가서 이 옆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뒤로 올라가면 이제 위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원래 여기서는 이제 제사를 드리거나 뭐 이제 이랬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벽에 이제 차산, 이 산은 명태조의 묘다라고 하는 명문이 이제 써 있고요. 옆에 있는 뭐 조각이나 이런 것들은 일부 복원이 되긴 했지만 명대 양식 그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대 건축, 초기 건축 얘기를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이야기되는 것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효릉의 명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덤의 지궁을 바라보는, 지궁이 있는 산의 앞에 있는 그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명루에서 올라가서 이제 내려다보면 이렇게 한없이 멀리 보이는데, 이 산, 여기 이제 뭐 향전 보이지도 않습니다. 한참 내려가면 향전이 있고, 거기서 또 한참 내려가면 아까 무문방문이라고 하는 데가 나오고, 거기서 또 한참 내려가야 2km쯤 내려가야 이제 그 석인 석수들 나오는 거니까, 뭐 하여튼에 한번 가시면 명효릉은 반나절 이상 막 뛰어다녀야지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고 거대한 규모를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효릉은 아직 내부가 발굴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명태조와 관련된 그 초기에 그 황실 무덤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경 그 고궁 유적을 봤고요. 다음은 이제 그 3대 태조였던 영락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왼쪽에 보고 있는 것이 역시 그 비단에 그려진 영락제의 초상화입니다. 이 사람 원래 태종이라고 처음에 묘를 받았는데요. 자기 조카를 내쫓은 그런 일종의 폐륜적인 사실을 벌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후대에 이제 태종이라는 묘호를 없애고 성조라는 걸 다시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성조 영락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옛날 기록에는 명태종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영락제 때 이제 명나라의 거의 모든 그 뭐라지, 나라의 기틀이 갖춰졌다고 보고 있고요. 이때가 이제 제일 명나라가 강력했을 때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명태종 또는 명성조, 영락제 다 같은 사람이에요. 성조, 영락제의 경우에는 이름이 주체라고 하는데요. 주씨죠. 아버지 이름 따라 주씨고요. 이 1360년에 그 태조 홍무제와 아까 그 마황우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홍무제의 경우에는 마황우와의 사이에 5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아들의 아들이 두 번째 아들인가가 아까 그 두 번째 황제가 됐던 그 건문제가 되고요. 이제 네 번째 아들인 이 영락제가 이제 자기 조카를 몰아내고 이제 황위를 탈취를 하게 되는 게
1402년이 됩니다. 이 사람 1370년에 일단 연왕으로 봉해져서 북평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북경으로 이름을 바뀌는 게 원래 이제 북경이라 부르다가 다시 북평이 됐다가 1321년에 이 북평으로 이제 천도를 영락제가 하면서 북경으로 다시 개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북경이란 이름은 1421년부터 나오고요. 북경을 수도로 이제 옮기면서 계속 북벌 전쟁을 합니다. 이 북쪽으로 올라간 원나라를 그러니까 몽골 쪽을 갖다 쫓아가서 고비사막으로 계속 다녀서 5차례 이상 친정을 직접 나가서 북벌 여러 번 했고요.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 북서쪽으로도 나가고 남쪽으로 나가고 하면서 전쟁 굉장히 중요해서 계속 나라를 확장을 했고요. 1405년부터는 자기 휘하에 있었던 정화라고 하는 환관을 시켜서 남해 원정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정화가 1405년부터 1433년까지 7번 항해를 나가서 남해 원정을 나가서 이 성조 영락제 때에는 60여 개의 나라에서 와서 조공을 바쳤다고 얘기를 해요. 명나라에. 이 60여 개의 나라에서 조공을 바쳤다는 얘기는 홍무제 때 조공을 왔었던 나라가 17개국이었는데 영락제 때 그거의 몇 배가 되는 거의 3배가 넘는 60여 개가 왔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이제 국제 정세에 관심 많이 하고 이렇게 왕조 팽창 명나라 왕조의 이제 팽창 정책 굉장히 많이 썼고요. 이 시기에는 이제 해금 정책이라고 해서요. 1368년부터 이제 물론 이제 태조 때부터 1368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해금이라고 하는 정책을 씁니다. 이 해금 정책은 뭐냐면 바다로 나가는 걸 금지하는 건데요. 바다로 나가는 걸 뭘 금지하냐면 개인이 사사로이 바다로 나가는 걸 금지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정화의 원정은 조공과 외국과의 조공이라고 하는 외국과의 국가 대 국가의 교역으로서 이제 교역은 하지만 기본 개인 상인들이 사사로이 드나드는 거, 명나라에 들어오는 걸 완전히 금하는, 그러니까 바다로 나가는 것을 금한다 하는 정책인데요. 이 해금 정책을 계속 고수를 합니다. 이 해금 정책은 나중에 이제 결국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1567년에 가서야 이제 풀리게 되고요. 요 사이는 해금 정책으로 인해서 개인의 사무역이 굉장히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요. 1567년에 이 해금 정책을 풀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1600년대 정도에 1510년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포르투갈을 비롯한 서양인들이 이 명나라 남쪽으로 이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몇 개 광주를 비롯한 몇 개의 이제 지역들을 갖다가 개항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해금 정책이 서서히 완화가 되는 게 1567년이고요. 그 이전에는 해금 정책이 이제 계속 지속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논란은 많아요. 왜냐하면 몇 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해금령을 또 내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 나가냐? 그렇지는 않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요. 이 영락제 때 이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영락제 때 이제 팽창 정책 하면서 여러 나라를 점령을 하면서 이 운남성을 비롯한 이 일대도 이제 대부분 다 점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락제 연간에 명나라의 국토가 좀 많이 확장이 되고요. 외국과의 교역도 국가 중심으로 황제와 국가 중심으로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영락제의 이제 대표적인 업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건 1408년에 편찬된 영락대전이라고 하는 백과전서식의 이제 책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이 시기부터 이제 영락제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중국의 영역이 물론 이제 몽골 때 워낙 유라시아 대륙이 다 이제 몽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원나라 때 이제 세계 대제국을 건설했지만 명나라 때가 되면은 대체적으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국가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요. 특히 이제 이 해금 정책을 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명나라 태조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원나라 말기 명나라 태조 때 이때까지 이제 14세기 중후반이 되는데 그때 이제 일본의 왜구들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의 해적들 막 이런 해군 해적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왜구와 해적들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이 해금 정책을 폈다고 이제 알려져 있긴 합니다.
성조 영락제가 이제 천도를 한 북경 성은 1421년에 이제 완공이 됐다고 알려져 있고요. 지금 보시고 있는 지도는 16세기경에 이제 북경 지도를 보고 있는데 원대의 이제 구성을 갖고 오면서 밑에는 천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자금성이라고 하는 성이 이제 중간에 있습니다. 역시 남쪽 문을 오문이라고 불러서 오문과 현무문, 오문은 이제 남쪽이 되는고요. 남쪽 문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현무문은 북쪽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도 보면은 호수가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태묘가 있고요. 그 아래쪽, 남쪽으로 태묘가 있고, 더 아래쪽에 성 바깥쪽으로 이제 천단이 있는데, 현재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자금성이 이제 요 자금성을 따라서 요 있는 게 1환, 2환, 3환 해가지고 북경이 자금성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도 계속 이제 발전을 해서 지하철이나 뭐 도로 같은 것이 다 자금성 중심으로 많이 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안문 광장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가 요 오문 앞에가 이제 천안문 광장이 이제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북경 시내에 대해서는 청대에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명대 자금성 자체는 청대에도 계속 쓰긴 하지만 명대에 일단 세워진 것들이 이제 완공이 된 것들이 이제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천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명대부터 이제 청대까지 계속 쓰이는 거라서 명청시기라고 통칭해서 얘기를 합니다. 청대 보수를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 북경 이 구조는 현재도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특히 이렇게 기본적인 도로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명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양쪽에는 일단, 월단 해가지고 이제 두 개의 그 또 제사 지내는 단이 해와 달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하늘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데들이 이제 사방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명태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교 신자였다고도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불교 승려를 하다가 이제 그 환속해가지고서는 이제 황제가 됐다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 그 명대 이제 초기 황실에서는 그 불교를 조금 많이 믿었던 것 같기는 해요. 특히 원대 이후에 이제 전래된 티베트 불교 쪽하고 관련된 예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이 영락제 연간에 실제로 뭐 불사가 많이 일어났느냐? 영락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불교적인 활동이 많이 있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명대는 기본적으로 유교적 사상에 의한 한족 문화의 부흥 뭐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방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지적인 활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15세기, 16세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6세기, 17세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적의 보호가 굉장히 활발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족 문화의 부흥 뭐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거는 사실 이제 강남 지역 문화들이 좀 많았는데, 이 영락제 같은 경우에는 남쪽에 있다가 남경 수도를 하다 북경을 오면서 그 영락제에 대해서 비판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영락제 연간에는 남쪽의 강남 문인들을 굉장히 이렇게 좀 천시 내지는 이렇게 좀 멀리하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었고요. 여하튼 이 남경과 북경의 사이가 이렇게 완전히 좋았다고 좀 보기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쪽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북쪽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다시 이제 내려가거나 뭐 이런 것들도 많고요. 아예 그 북경에 조정해 나가지 않고 그냥 자기 지역에서 이제 상업 활동하면서 또는 이렇게 지식인 활동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강남 문화하고 북경 문화는 좀 차이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황실의 문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남 지역에 이제 그 명대 강남 문인들의 문화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2차시에서 보시는 그 회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강남 지역에서 활동한 문인들의 그 문예적 활동들하고 관련된 것들이 많다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황실 쪽과의 관계보다는요. 네, 영락제는 1424년에 이제 북경에서 죽게 되고요. 1400 아까 2년에 자기가 황제가 되고, 그 다음에 1421년에 천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자기가 죽고 나서 묻힐 능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일찍 건립을 하기 시작을 해서요. 이 지금 현재 우리가 명십삼릉이라고 부르고 있는 데가 북경시 창평구에 있는데, 지금 왼쪽에 보고 있는 지도가 그 13릉의 지도고요. 이
13릉 중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것이 이제 지금 보고 있는 명장릉 그 영락제 무덤입니다. 이 영락제 무덤은 1409년부터 공사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영락제 무덤은 이 사람 남경에 수도를 두고 있지만 능을 갖다가 여기 그 북경 쪽에다가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건 천도를 할 거라는 건 너무 확실했죠. 그래서 1409년에 건립을 해서 뭐 명13릉은 이후에 13명의 왕이 13명의 황제가 이 명13릉 구역 안에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북경시 창평구가 되고요. 북경의 북쪽 50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그 북경에서 이제 가면 1시간 조금 넘게 걸리는 것 같아요. 여기 가시면은 이제 이 명13릉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석패방이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대홍문이 있고 비정이 있고 그 다음에 석상들이 여기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쭉 가면은 여기가 이제 장릉이 되죠. 장릉이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요. 여기는 이제 골짜기가 있는데 이 산은 여기 있는 산이 천수산이라고 하는 산인데요. 이 천수산은 태행산맥의 이제 마지막 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천수산 자락에 이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천수산 자락에 만들어진 이 장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굉장히 여러 명의 13명의 왕들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 명13릉 안에는 13명의 황제와 23명의 황후, 그다음에 기타 태자비, 태자, 비빈 이런 사람들이 다 묻혀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묻혀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여기 보시면 영릉, 경릉 해가지고 지금 능들이 잘 보이시죠? 배치를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이따가 이제 조금 이따 보시게 되는 유일하게 발굴된 무덤이 여기 있는 정릉이라고 하는 무덤이 있는데요. 장릉은 영락제의 무덤이고요. 정릉은 만력제의 무덤입니다. 이 만력제의 무덤은 20세기에 유일하게 명13릉 중에서 유일하게 발굴을 했는데 몇 년에 발굴했냐면 1959년에 발굴을 했습니다. 1957년에 발굴을 했어요. 1957년. 1956년에서 57년 이제 이 정릉을 갖다가 발굴을 하면서 정릉 박물관이 이제 현재 밑에 세워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구조는 일직선상에 배치를 하면서 여기가 아까 명루라고 하는 게 있었다는데 여기가 명루가 되는 거고 영락제는 뒤에가 보정이라고 해서 지궁이 이제 이 밑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제사를 지내는 공간들이 문을 통해서 일직선상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명13릉도 가면 너무 넓어서 그냥 너무 넓어요. 그냥 너무 넓어서 뭐라고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이 명13릉 구역 모두가 이제 세계유산으로 효능과 함께 2003년에 이제 등재가 돼 있고요. 내부에는 이제 13개의 능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정릉 박물관 같은 것이 이제 이 구역 안에 있습니다. 장릉, 영락제 능인 장릉은 아직 발굴이 되지는 않았고요. 1409년부터 1413년까지 이제 있어서 1427년에 이제 완공이 됐다고 합니다. 현재 유일하게 발굴되어 있는 이 정릉은 명나라 13대 황제였던 신종의 이제 무덤인데요. 이 신종은 만력년간이라고 알려져 있어 만력제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력제만 있는 게 아니라 만력제의 황후가 2명이 있었는데 하나는 효단 현황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효정 황후라는 사람이 있어서 2명의 황후와 신종의 3명의 무덤이 되고요. 1956년에 지궁을 발굴하기 시작을 해서 57년에 이제 지궁 내부를 열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나온 유물들은 1959년에 이제 요 근처에 박물관을 세워서 이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덤은 1584년부터 이제 1590년까지 이제 세워서 3명의 이제 무덤으로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고, 이렇게 둥그런 보정이라고 하는 능묘 구역이 있고, 망루가 있죠. 그리고 문 있고, 올라가면서 2개의 전각들, 비정,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사 지내는 공간, 이렇게 해서 항상 보면은 여기 13릉 안에 있는 거는 아까 장릉에서 보였던 거랑 똑같이 문이 있고, 비정이 있고, 전각이 있어서 제사 지내는 공간이 있고, 망루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중축으로 4개의 건물을 배치한 것은 거의 대부분이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 중에서 요렇게 세 점은 그 발굴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있었던 도자기들의 배치, 그 다음에 이제 관에서 관대 위에 유물들을 수습하는 장면, 그 다음에 관 안에서 발견이 된 그 만력재와 황후들의 유골 모습인데요. 1956년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56년에서 57년 사이에 이제 발굴을 했고요. 이 발굴에서 이제 박물관이 59년에 세워졌는데 59년에 문제는 뭐냐 하면 1966년부터 이제 76년까지 그 10년 동안 있었던 모택동의 이제 지도 아래에서 일어났던 문화 대혁명 기간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1966년에 특히 1966년 이 처음 발생했을 때 홍위병들이 여기 와서 이 정릉에 있었던 이 관하고요, 이 황제의 유골들을 부르주아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모두 불에 태워서 이것들은 지금 사진으로만 남고 전부 없어졌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제 각종 유물들은 박물관에 보관이 돼 있고 그 유물들이 이제 지금도 이제 상당수가 그대로 보존이 돼 있다는 것이 이제 유일하긴 한데요. 여기 뭐 이제 뼈라든지 시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던 상태인 것들이 완전히 다 불에 그 절벽에 불에 태우고 절벽에 떨어뜨렸대나 뭐 해가지고 전부 다 관도 없어지고 전부 다 없어진 상태예요. 출토된 유물은 현재 3천여 점 정도가 알려져 있다고 3천여 점 정도였다고 알려져 있고요. 상당수 유물들은 이렇게 황제 시신과 뭐 이런 것들이 좀 타기는 했지만 그 값비싼 보물들은 현재 그냥 놔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유물들은 황제와 황후가 입고 있었던 옷이라든지 장신구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먼저 능묘의 구조 같은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명정릉의 지궁의 평면도인데요. 맨 안쪽에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주관이 있는 관대가 있는 그 주실이 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입구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문은 다 막혀 있는 상태고요. 돌을 가지고 이제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좌에 이제 기물들이 이제 놓여져 있었고 원래 양측실에 이 그 황후의 무덤들이 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측실에 들어가지 않고요. 모두 다 여기서 이제 발굴이 됐습니다. 아마 관의 크기가 너무 커서 이 만들어 놓은 측실의 입구가 너무 작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채로 그 측실은 만들었지만 관 다 여기다 이제 보관한 거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당시 1950년대 발굴할 당시에 황제의 관과 그 다음에 이제 그 황후의 관 2개,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기물들 여기 늘려져 있는 것들이 보였는데 나무가 이렇게 나오는 거로 봐서 아마 여기도 뭔가 이렇게 넣어놨던 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도자기와 뭐 이제 일부 유물들 해서 3천여 점의 유물이 이제 여기 전체 나왔으니까 상당히 많은 양의 유물이 나왔죠. 발굴 당시에는 관 안에 이제 옷을 다 입은 그 의복을 갖춘 이제 황제와 황후의 모습 그 복식과 그다음에 이제 유해가 남아 있었는데 이게 이제 문화혁명 중인 1960년대, 66년에 전부 다 불타서 지금은 관하고 그다음에 이제 황제 안에 그 있었던 그 유해들은 다 사라진 상태고요. 남아 있는 유물들만 있습니다. 명정릉은 현재 이제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시면 내부를 들어갈 수 있는데 발굴 당시에는 여기 지금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놓여 있었던 이 의자, 돌로 만든 의자하고 이 장식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따로 이제 돼 있고요. 이거는 이제 기름을 넣어가지고 불을 폈던 항아리라고 이제 유항이라고 해가지고 기름 항아리였다고 알려져 있고요. 여기 멀리 보이는 이 부분이 이제 원래 주실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복제품이 지금 전시가 되고 있죠. 지금은 또 내부가 좀 바뀌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도 최근에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내부에서 나온 유물들은 다 정릉 박물관에 이제 소장이 돼 있는데 뭐 도록으로 나온 게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부 유물들은 없어져서 이제 복제품으로 남아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빨리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실로 짠 금제 익선관, 이게 황제가 이제 쓰고 나왔다고 알려져 있고요. 황후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 봉관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는 요 파란 새가 봉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머리를 이렇게 들고 있고 몸통이 있고 그다음에 날개가 이렇게 있고 꼬랑지가 이렇게 펼쳐진 봉황인데 이 봉황이 3마리가 있으면은 3봉관, 6마리가 있으면 6봉관, 9마리가 있으면 9봉관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거는 용이 이제
6마리의 봉황이 3마리에 있는 육룡 3봉관 또는 뭐 12마리의 용과 9마리의 봉황이라고 하는 11용 9봉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이거는 이제 복원해 놓은 거고요. 원래 유물은 지금 현재 다 부스러진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황후의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 장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나오는 파란색의 이거 그 색깔은 그 여기 물론 이제 빨갛고 진주 이 하얀 거는 진주들이고 빨간 건 루비들이고 뭐 보석들인데 이 파란색의 새 깃털 부분에 사용된 거는 실제로 이제 그 물총새라고 알려지는 그 남방에 사는 그 새의 깃털을 실제로 여기 장식을 해서 이 파란색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재료를 금과 은과 그다음에 각종 보석, 그다음에 물총새 깃털까지 이제 그 사용을 해서 화려한 장식을 한 이 구봉관, 육봉관 이런 관들이 황후가 썼던 것으로 이제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옷도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예, 상태 좀 나쁘긴 하지만 이제 용 문양이 이제 그려진 아까 왜 주원장 태조의 이제 옷에 보면은 이렇게 그 장식이 들어간 용 장식이 들어간 옷 입고 있었잖아요. 그런 장식이 이제 실물로 이제 출토가 됐고요. 이거는 그 비단으로 이제 짠 옷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듯이 이제 금으로 만든 화려한 그 과대라든지 옥으로 만들고 보석을 장식을 한 이런 그 대구 띠고기로 사용하는 거죠. 이 띠고. 그 다음에 이제 금실로 짠 그런 화려한 장식들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동자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나오는데 100명의 동자가 있어서 이 유명한 그 백동자 그 옷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여성 옷이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남성과 여성의 장신과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제가 그 별로 구별을 하지 않고 보여드리고는 있습니다. 보석 장식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특징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는 것들도 다 이거 아마 황후의 장식으로 사용이 되는 귀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머리 그 비녀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거 허리띠 장식들 사용한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것은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그 다음에 진주 뭐 이렇게 해서 남방에서 나는 이렇게 특히 이제 동남아 지역에서 많이 나는 동남아나 인도 쪽에서 많이 나는 그 각종 보석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요. 금 같은 경우에는 아주 화려한 금은 세공들, 특히 이제 누금 세공 기법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으로 만든 작이라든지 뭐 금으로 만든 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옥으로 만들고 금 받침을 넣은 뭐 이런 장식 그 옥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보석 장식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보석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 루비 그 다음에 이제 사파이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에메랄드 를 비롯해서 다이아몬드도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다이아몬드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보석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다 황실에서 사용하는 기물들이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금은기들은 수량이 상당히 많아서 그 많고 그다음에 그 제작 기법들이 굉장히 정교한 양식들을 보여줘서 당시에 황실에 발달한 금은 세공 공예를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제 도자기는 다소 좀 떨어지는 편인데요. 그렇게 이해가 많지 않고요. 그다음에 제기 같은 경우에는 주석을 사용해서 또 만든 제기들이 일괄품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금은기로 나오는 것들은 아마 금은기로 만들어진 것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석으로 만들어진 제기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도자기의 경우에는 청화백자, 그다음에 이제 뭐 삼체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금은기의 수준에 비해서 도자기나 칠기의 그 제작 수준은 다소 좀 이렇게 뭐라지 약간 그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주는 게 좀 독특한 현상입니다. 네,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아까 그 문 들어가면서 지붕 앞쪽에 이제 놓여져 있었던 기름 붓는 항아리들, 유항이라고 하는 기름 항아리들이 나오고요. 만령연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게 여기 써 있습니다. 다 그 경덕진에서 만들어진 청화백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병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여기도 매병 여러 점이 이제 출토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자기 중에서는 지금 보는 것처럼 그 삼체를 써서 황유 삼체를 써서 노란색 유약을 이제 입힌 이런 자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칠기들이 몇 점 나오고 있는데 칠기는 묘금 기법 그러니까 금리로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묘금 기법으로 사용한 이런 칠합들이 이제 몇 개 나오긴 했는데 용이나 뭐 이제 모란이나 뭐 이런 문양들 길상적인 문양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 뭐 상태는 그렇게 좋지는 못한 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목인과 그 목마 해가지고 목용들이 이제 나무로 만든 용들이 이제 좀 나오고 있고요. 특이한 것은 이제 시책과 그 보인이라고 해가지고 시책과 보인 같은 것들이 그 나무로 만들어진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또 독특한 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고 있는 이거는 만력제 시보죠. 만력제 인장이라는 뜻이에요. 네, 고궁박물관에 남아있는 대만 고궁박물관에 남아있는 만력제 초상화는 지금 이렇게 생겨서 옷장식의 경우에는 지금 보다시피 용 문양이 훨씬 더 많아지고 화려해진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효단 현황후 1620년에 죽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이 효정황후는 1611년. 그래서 이 효정황후가 제일 먼저 죽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단 현황후가 그 다음 죽어요. 제일 먼저 죽고, 그 다음 두 번째 죽고, 같은 해에 이제 만력제가 죽어서 이 세 명이 이제 여기 붙여진 데가 정릉인데 이 정릉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년대 발굴되면서 명황실에 이 만력제는 길게 이 만력제 연관이 언제냐면 우리나라 이 사람 굉장히 오랫동안 왕을 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의 임진왜란 때 그 명군을 파견을 했었던 황제가 이 만력제예요. 그래서 이 만력제 연간에 우리나라하고 명나라 교역과 도움 되게 많이 받았던 시기긴 한데 명나라 역사에서는 만력제는 오랫동안 왕을 하면서 이렇게 나라에 굉장히 좀 무능력했던 왕이고 이 만력제 연간을 기점으로 해서 명나라는 이제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명나라 사이에서는 그렇게 평판이 좋지 못한 황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살에 즉위를 해가지고 뭐 아주 오랫동안 1572년에 즉위를 해서 1620년까지 이제 있었으니까 아주 오랜 기간 왕을 했었던 10세에 즉위를 해서 죽을 때까지 왕을 했으니까 명나라의 이제 명나라 전성기의 마지막 또는 이제 쇠퇴기를 장식하는 왕이라고 이게 만력 연간은 보통 명나라 말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두 명의 황후와 그다음에 황제의 능이 발굴이 됐고 아쉽게도 이제 60년대에 전부 다 이제 시신과 그다음에 이제 관은 다 타버려서 유물들만 현재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제 북경 가시게 되면 이 명대에 자금성은 누구나 다 북경 가면 가지만 명 13릉 가시게 되면 정릉이라고 하는 데를 기억하셨다가 꼭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릉 박물관에 가시면 이제 이 지금 보시는 사진들 같은 것들이 정릉 박물관 도록이나 뭐 이런 것으로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제 1차 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